다섯 가지 되게 중요한 순간들, 결정적인 순간들은 어쩌면 시기적인 뭔가 순간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겪은 굴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열되어 있는 다섯 가지에 그 해당하는 작업들은 대체로 다 시간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순서는 아니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 기술에 대한 회의 같은 걸 느꼈을 때가 99년도에도 있었을 테지만 2020년에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 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작업 시작한 게 99년이에요. 그래서 99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전체 안에서 그 순간들을 좀 찾아봤고요. 첫 번째는 다른 길인데, 저는 원래는 그냥 만화 그리던 사람이에요. 예, 만화를 되게 오래 그렸고, 그리고 그리던 만화도 원래 영향을 받은 만화도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헤비메탈, 그러니까 프랑스의 헤비메탈이라는 잡지, 그 성인 잡지 같은 걸 중학교 때 보고 막 그랬죠. 예, 그런 거 보면서 만화를 그렸던 편이라 그래서 극화체를 좋아해요. 되게 재미없는 만화를 그리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만화 같은 걸 그러다가 그 군대를 제대했을 때니까 이제 97년, 98년 사이 넘어갈 때 그때 김수정 교수님이라는 선생님 수업에서 그분 작업을 좀 보게 됐어요. 다치라는 작업인데 그분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시진 않아요. 불행하게도. 계속 작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고요. 그분이 이 존 마에다를 소개해 줬죠. 존 마에다를 개인적으로 소개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ACG 랩을 보여주셨어요. ACG 랩의 그 Aesthetics and Computation 그룹이라고 MIT에 있었던 그 그룹의 작업들을 좀 몇 개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꼬꼬마였던 케이실리에스나 골란 레빈 작업들 뭐 보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는 것 같으니까 관두고 이 사람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사람 책을 사면 뭔가 컴퓨테이션에 대한 엄청 거창한 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가지고 학생 때 돈도 없는데 그 4만 원짜리 원서를 사가지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자기가 두부집에서 일하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두부집에서 일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그래픽 그 페이지별로 이제 뭐 컴퓨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좀 다르게 해서 옆면에 글자가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추앙하지?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 존 마에다가 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마에다 스튜디오나 아니면 ACG 랩에 있었던 게 대부분 백남준 아저씨의 그 마그넷 TV에 있었던 작업들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했었던 그 매체 실험의 복각판, 컴퓨터 복각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추앙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는 그 아주 오만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1DC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뭔지 아세요? 21세기 디지털 샤먼이라는 뜻이에요. 유치. 제가 99년도서부터 23년까지 제 불행한 인생 같은 걸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부끄러운 그걸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네. 자기 반성 같은 거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유치한 제목으로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왜 샤먼이라고 정했냐면요. 내가 이제 샤먼이 될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진짜 구질구질하죠. 네. 20대 중반의 남자애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군화 신고 다녔거든요. 바바리 코트 같은 거 막 이렇게 입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오만한 그 머릿속에 그 회전을 가지고 이 사람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작업실이 파주에 있었는데 여기 물이 새가지고 제 책이 다 썩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작업실 팔고 이제 그 돈은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다 빈털터리가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하여튼 책을 어쩔 수 없이 새로 샀어요. 그래서 한 장을 찍어놨는데 네 번째 불연속이란 책은 브루스 매즐릿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공진화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뭐 코페르니쿠스나 아니면 뭐 다윈 같은 사람들이 혹은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우주 혹은 인간과 정신 사이의 어떤 연결성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 연결성이 인정되면서 뭐 연속성이 생겼는데 자기는 이제 기계와 인간, 그러니까 도구와 인간 사이의 연결성 같은 걸 찾겠다 뭐 이런 텍스트예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뭐 약간 이제 퉁쳐서 설명하자면 도구가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도구를 뭔가 만들어내고 그 도구들이 인간의 진화를 다시 촉발시키고 뭐 이런 식의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텍스트를 깊게 봤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계 인형에 거의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있었던 기계 인형들 막 차 내놓기도 하고 펜으로 드로잉도 하고 뭐 이런 기계 인형에 매료가 돼서 그래서 기계가 생명성을 가졌을 때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가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앵자이어티라는 작업이 이제 제 첫 번째 미디어 작업, 넷 아트 작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바 애플릿이라는 걸로 만들었고 99년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세싱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바 2D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애플릿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때는 캔버스가 잘 안 됐을 때라서 그래서 뭐 이런 이 설명을 안 하고 막 이런 걸 쓸데없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자기 복제를 하기도 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다가 점유의 상태, 완전 순수한 결정체였다가 이제 인간에 의해서 계속 공포를 느끼는 상태이기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생명성을 가지는 죽어 뭐 이런 있잖아요. 방어 기제를 보여주는 그런 기계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닮아 있는 기계, 인간에게 공포를 느끼는 기계에 대해서 작업을 처음 했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이제 좀 더 나가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한 2000년쯤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이런 변화를 겪고 나서 한 2000년도쯤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천천히 알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처음 뭐 천천히는 아니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물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곤충 같은 그 아이도 사실 알고리즘으로 그냥 알고리즘 덩어리예요 사실. 사인 코사인으로 잔뜩 막 점철되어 있는 어떤 기계 같은 거라서 그리고 또 약간의 지금으로 치면 인공생명 알고리즘 같은 게 약간 들어있어요. 어떤 규칙의 덩어리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생명을 위한 규칙의 덩어리 같은 것들. 근데 그러다가 골런 레빈 작업을 봤어요. 오디오 비주얼 인바이러먼트라는 작업은 다들 처음에 이제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양반이 이때도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서점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진짜 골란 레빈이 자기가 기고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을 발견하고 바로 그때 그 책을 샀는데 4 곱하기 4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영어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도 분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버렸는데요. 근데 이 책에 자기 에세이를 풀롱에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그 텍스트가 맞나 이러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어를 제가 쓰고 이거 어떻게든 긁어왔지만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개발자랑 같이 뭘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뭐 얘기하는데 하나도 얘가 수긍 못하더라. 납득을 못하더라. 사실 이런 텍스트와 비슷한 경우가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겪었는데요. 개발자한테 야 동그라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살짝 꺾었다가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오른쪽에 멈췄으면 좋겠어. 이런 설명을 하면 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그 에세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침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C++를 공부하기 시작했어. 뭐 이런 난 이제 작업 다 C++로 한다. 뭐 이런 잘난 척이 마지막에 이제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구나,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이 사람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도 코드를 다 자바로 짰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바 애플릿으로 짰었는데 자바 애플릿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역컴파일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거죠. 코드를 다 훔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코드를 다 훔쳐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책을 공대에서 보는 책을 다운로드를 받았죠. 다운로드 받은 건 아니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것도 주워 왔어요. 네, 주워 와가지고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몰랐어요. 네, 몰랐지만 중요한 건 하여튼간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저희 그 아내가 굉장히 아주 극혐하는 작업인데 몇 개 있어요. 이런 작업. 그 속에 어떤 욕망이 들어있길래 이따위 작업을 하는 거냐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게 제가 한 2004년, 3년쯤에 했었던 알고리즘 작업의 거의 끝판왕 같은 거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저는 이때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막 코드를 짰는데 알고 보니 이게 디지털 신호 처리더라고요.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가져온 그 붉은색 그 영상 촬영한 영상본에서 RGB를 끄집어내와요. 끄집어내와서 RGB를 끄집어내서 0.3, 0.59, 0.12를 곱하는 건 브라이트니스 값을 찾는 거예요. 사실 TV 수상기가 컬러로 찍었을 때 흑백 그 텔레비전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인간 눈에 적합한 회색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수식이에요. 그래서 값을 읽어온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판형을 짜기도 하고요. 오바이오로 아니면 뭐 요렇게 대각선으로 판형을 짜기도 해서 값을 찾은 다음에 6을 곱해줘요. 사실은 곱해주는 값에 여기 또 6을 나눠주면 그러면 실제 값보다 4배 뻥튀기 되는 어떤 값이 나와요. 그렇게 나온 값에 다시 이제 이건 가우시안 블러인데 가우시안 블러로 값을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8로 나눠주면 이제 8배가 돼요. 8배가 된 값을 과거의 리드 값에 빼줘요. 그러면 역전이 되는데 좀 과하게 역전이 된 상태에 음수 값이 된 값으로 변환이 돼요. 이 변환이 된 값을 오프셋 값으로 넣어서 점이 상하 좌우로 어디쯤에서 컬러 값을 찾아올지를 결정을 해서 거기 있는 컬러 값을 오프셋 값을 가져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평화를 시켜주는 그런 이상한 16으로 나눠주면 이제 가우시안 블러의 정확한 가우시안 블러가 나와요. 그럼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미시적인 형태의 알고리즘 단위는 뭐 그 외에도 작업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러닝 위민 같은 것도 이런 뛰는 여인들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5프레임이나 10프레임 전에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그 현재 프레임에서 과거 프레임을 빼줘요. 빼주고 나서 양쪽 값의 앱솔루트 값, 그러니까 양수 값을 찾아서 기울기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 시각 흐름을 찾아내죠. 사실 시각 흐름을 찾아내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찾아내는 방식은 그냥 제가 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알고리즘 찾아낸 다음에 다시 원래 영상에 반영시키고 또 흐트러뜨리고 반영시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영상이라 기존 그 시각 흐름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약간 사람들은 이제 팔린 노이즈 같은 거 썼을 때 나올 것 같은 그런 영상이 나오죠. 근데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불안해가지고. 근데 요때쯤이 이제 한 뭐 2000년 완전 초반, 2002년, 3년 막 이럴 때인데 소다 플레이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컨트롤이나 이런 작업들도 좀 막 튀어나왔었어요.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뭐 인공생명 알고리즘이 약간 섞여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최승준 작가를 통해서 데모신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그 서브컬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인공생명 알고리즘을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사실 제가 왜 야, 너 미술한 애가 어떻게 만화 그리던 애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 막 이러면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형이 공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형은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예. 지금 여기 이제 왔으니까 여기 약간 친정 같은 곳이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형은 제가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걸 극구 반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공부를 했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까 보여줬었던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에 대한 거, 그리고 요 인공생명 알고리즘에 대한 키워드를 던져줬어요. 왜 던져줬냐면 이 양반이 인공지능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전공해서 96년도인가 아마 서울대에서 박사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막 이렇게 나는 진화 알고리즘을 짤 거야 막 이러면서 96년도에 코딩을 막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자기 자리 가서 더 개선된 걸 막 짜고 있는 애가 있었대요. 자기 랩에.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러면서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공생명 알고리즘에 약간 하고 제가 기존에 쓰던 알고리즘들을 막 섞어가지고 물고기 만든 작업이에요. 물고기 만든 작업이 아까 그 네 번째 불연속 그 브루스 매질리시에 있는 텍스트에 그냥 거의 고스란히 영향을 받은 작업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인식하는 방식의 자연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대상, 기계, 그 아이를 우리가 이제 기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으로 인정할 것인가. 사실 비슷한 텍스트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책에. 인간을 완벽하게 닮아 있는 그런 인형을 발견했을 때 그걸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죠. 과거서부터 올라왔었던 되게 중요한 뭔가 논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뼈대를 열심히 만들고 흰모래를 깐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이런 물고기를 만들어줬어요. 사실 여기는 36개의 뼈가 들어있는 먹으로 만든 물고기 같은 물고기입니다. 계속 건드리면 얘가 이렇게 어떤 뭔가 갇혀요. 구어도에서 착안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기계를 보고 행운을 비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어서 그래서 물고기 일부러 9개 배치했어요. 3호도 작업도 있어요. 3호도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2003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비에서 전시했었던 게 하나 들어있어요. 요 작업은 이제 요런 이제 비슷한 인공생명 알고리즘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감을 짓는 작업이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막 벌레가 막 생기고 저희 가서 죽고 막 생명이 생겨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제 손가락이에요. 이게 떼탄 거는 아니고요. 이미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새카맣게 났네. 빨리 넘어가야지. 저는 기술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랄까, 밖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돈 버는 일도 하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비컨은 뭐냐면 내 위치를 찾아주는 애예요. 공간에다가 최근에는 블루투스 비컨도 많고 와이파이, 그 AP 비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비컨 같은 경우에 이제 하여튼간 저전력 블루투스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실내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용도로 개발된 거긴 한데. 여기 비밀이 좀 있죠. 사실. 비컨은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IoT나 DLNA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저는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왜 공포스럽냐면 비컨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비컨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은 대비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몰 같은 거 만들면 몰에다 와이파이 비컨 되게 많이 달아놓거든요. AP 같은 거 되게 많이 달아놓고 핸드폰이 액세스할 때마다 맥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몰래 어떤 특정한 마켓에서 결제를 하면서 회원가입 같은 걸 하면 그럼 내 맥 어드레스랑 내 개인정보가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시킨 광고 같은 거 막 내보낼 수 있고 이런 거. 기획은 했는데 실제로 구현이 됐는지는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 같은 거 막 펼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퍼지는데 아무도 그리고 내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잘 가공할 수 있는지를 기업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남용의 시기가 꼭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의 남용이라 하면 그냥 뭐 인공지능 같은 텍스트가 떠 있으면 모든 기업이 다 인공지능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그 개념에 대한 혹은 텍스트에 대한 남용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을 엄청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다가 특정 기술이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은닉됩니다. 안 떠요, 뉴스에. 내 마이데이터를 엄청 사람들이 마이데이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마이데이터 안 쓰세요? 마이데이터 그 블록체인 같은 거 하면 솔바운드 토큰 할 때 꼭 마이데이터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이데이터가 내 병원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신용 기록 같은 거. 그런 걸 내 것만 모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이렇게 수락할 때 잘 보시면 마이데이터가 실제로 작동하려면요. 마이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걸 그 통계적으로 활용해야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뭐 중요하진 않고. 예, 뭐 어찌됐든 기술은 완벽하게 은닉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식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은닉된 상태에서 공생하는 기계 같은 걸 만들어 볼 생각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긴 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생명과 동일한 결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구석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공생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와 함께하는 공생 이거 괜히 스케치를 보여드렸나? 9월 1일 날 파라다이스 시티에 꼭 와서 구경하세요.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UI는 인공생명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위치로 어디론가 자기 생명을 계속 전파하는 방식으로 생명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전파할 데가 도저히 없으면 뭐 위로 이렇게 턱턱 튀어오르기 날아가서 이렇게 파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져 있고요. 풍선을 열심히 불어서 에폭시를 발라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네. 하지만 9월 1일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파라다이스 시티에 꼭 와주세요. 사실 이게 약간 마음에 저는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공간이 너무 컸어요. 제가 5m를 요청을 드리긴 했었는데 5.5m? 근데 8m 공간이어가지고 이 오브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던 근데 뭐 재밌게 작업 잘 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면 되게 예쁜데 사진 촬영보다는 실제로 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틀어져 있는 형태의 오브제가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 아까 스케치랑 조금 더 비슷한데 훨씬 규모가 큰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한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 나비랑 만난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이걸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작업은 99년부터 했고 해외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컨테스트에서 전시하고 이렇게 된 거 한 2000년부터긴 한데 한국에서 전시 처음 데뷔한 건 2002년이에요. 예, 근데 놀랍게도 아트센터 나비랑 전시하게 된 게 2003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나비랑 작업을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작업이 완전 제 맘대로 작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유도가 높았었던 만큼 제가 제 자신의 기술을 지나치게 믿고 남용했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일부러 이 순간들을 좀 적어왔습니다. 요거는 2003년에 나비 통해서 의정부 무슨 비엔날레 거기서 전시했었던 작업인데 구식이에요. 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 자신의 뒷모습을 보는 창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었던 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했었던 작업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꼭 내가 지금 현재의 뒷모습이 아니라 한 10초나 20초 전의 뒷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기획을 했었어요. 이것도 나비에서 전시를 엄청나게 짧게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제작을 했었던 이 영상을 찾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최근에 찾았어요. 이거는 3호도인데 이 3호도 모니터 위에 실제 얼음을 얼려둔 그 얼음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2시간 가까이 녹여가지고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인 것 같은데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그러니까 그 타임랩스로 촬영을 해서 그런 다음에 기계적인 아이와 실제 물성을 이렇게 섞는 작업을 한번 했었죠. 구식이죠. 20년 전이라는 걸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업이 여기서 전시됐었던 딱 요 벽이 요쪽에 가벽을 설치해서 전시했었던 건데 고문 연작이라는 작업이에요. SK에서 CO2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유공이 CO2 전시를 하네 이러면서 밑에다가 기름 파는 애들을 막 이렇게 배치해 놓은 다음에 검은색 기름이 막 이렇게 둥둥둥 올라와요. 모르셨죠? 당연히 알고 계셨으니까 수락하셨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저는 이제 만화를 그렸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수영을 하고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 끈을 당기게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빠져 죽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혼날까봐 사실 오프닝에도 안 왔어요. 이 전시회. 근데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프닝을 안 오는 이유는 부끄러워서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자유도가 높은 작업 넘버 2예요, 이건. 네. 사실 이건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쓰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고 있죠,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불편한 얘기인데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멜론 같은 거는 썩어가는 멜론을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날파리 붙는 작업 같은 걸 했었어요. 이걸 다 수용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자유도가 높죠. 네. 그리고 한 2009년쯤에는 이제 작업은 그만두고 수행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목각 악기들 그 아이들을 이제 막 구현을 미디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불교 음악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스피커는 제가 다 손으로 깎아가지고 제작을 한 다음에 묵상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묵상은 사실 원래 처음에 전시도 나비랑 같이 했었고 두 번째 전시도 나비랑 했었는데 첫 번째 전시도 원래 프랑스에서 서울을 옮겨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기호들을 막 모아가지고 종교적인 물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이 아이가 그 안에서 공간 자체를 종교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서 했었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불편한 걸 하니까 맨날 도망을 치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유쾌한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옵티컬 플로우의 초기 버전 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제가 되게 뭔가 엄청 불편한가 봐요. 아무튼 나비는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뭔가 공간이었고, 그리고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한테 제가 저 자신의 작업을 계속 복제하는 뭔가 기회를 주기도 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양면적인 곳이죠, 느낌이.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아마 네 번째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저는 인공지능 작업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작업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 엄청 많이 쓰죠. 네. 이게 사실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가 예전에 한번 인공지능을 왜 작가들이 쓰는지에 대해서 나열하는 강연 비슷한 걸 했었는데, 그때도 시각적인 생경함 때문에 작가들이 손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부류가 있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생경한 작업을 해놓고 나면 뭐랄까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으로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창작자의 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창작의 주체가 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장식 같은 걸 붙이잖아요. 네. 막 그걸 막 3차원으로 바꾸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협업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가져와 보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제가 협업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카네기 멜론에서 하고 있는 프리다라는 그런 뭐랄까 약간 로보틱스 랩에서 하는 아트 프로젝트 같은 건데, 뭐 진짜 로봇이 그림을 그려요. 네. 근데 이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소리를 키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볼까요? 이거 제가 좀 편집해놔도 되게 짧아요. 네. 별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죠. 생각보다 기네요. Framework and Robotics Initiative for Developing Arts. 이분이 대장이에요. Very high level idea about what kind of things that they want to paint or express.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what the final artifact would be, but they start with some semantic goals. You could describe what you want to see with language. You could give it an image that you like for its style. 이거 보실래요? 이게 재밌어요. 분명히 로봇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이 뭔가 드로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물감을 섞고 있어.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이 영상 전체에서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인 갈등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측면 때문이에요. 억지스러운 협업이라는. 이거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좋죠. 네. 좋은데? 이름도 프리다로 정했어. 그죠? 네, 저는 이제 얼마나 또 재수없게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써먹어야겠다. 인공지능으로 작업을 하면 얼마나 웃긴지, 혹은 인공지능으로 뭘 깨뜨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63년도 아이반 서덜랜드가 보여줬었던 스케치패드 데모를 그 당시에 보게 됐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수업 때 맨날 보여주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스케치패드 영상 전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쓴 텍스트, 과거 텍스트들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스케치패드 시연할 때 그래픽을 몇 개 그리거든요. 근데 이 그리는 그래픽들이 대부분 다 전기 신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3년도에 가장 진보된 기술로 그리고 있는 이 드로잉의 기호들을
지금 현재 기계로만 만들 수 있는 영상으로 분해하거나 깨뜨리고 싶다는 욕구가 좀 생겼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렸었던 기호들 몇 개를 막 수집해가지고 이쁜 것들만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CPPN이라는 그냥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코딩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영상을, 학습을 시켰다기보다는 출력을 한 영상을 가지고 기존의 기호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했어요. 요게 이제 17년에 나왔었던 작업인데 조금 개선한 버전을 22년에 다시 만들었지요. 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영상, 이 깨뜨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은 바로 뒷페이지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CPPN으로 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예뻐요. 예쁘긴 되게 예뻐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걸로. 그 CPPN 뭐 이런 뭐 VA 이런 게 이제 이미지 확대하거나 이럴 때 요새는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미 실패할 걸 예고하고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알렌은 LSTM으로 셰익스피어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시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LSTM 가지고 그때 그 다니엘 데닉 같이 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가나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처음에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브루스 매질리시나 아니면은 기술에 대한 뭐 아주 극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 막 긍정주의자 기술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사람인 그 레이 커즈웰 같은 사람들의 텍스트를 9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학습을 시켰어요. 사실 그렇게 문체가 다른 9권의 텍스트를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시켰어요. 일부러 텍스트를 깨뜨리려고라고 얘기하면 제가 멋들어진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사유를 컴퓨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는 사실 결과물이 굉장히 어설프고 불완전한 형태의 텍스트 나열, 그러니까 문장의 단어의 나열 정도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겠지만 지금은 GPT가 전혀 다르죠. GPT-3 시절만 해도 다니엘 데닛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텍스트 학습시켜서 2명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실험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 데닛의 글인지 GPT-3가 낸 텍스트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한번 있었어요. 지금은 잘 되겠지만 2017년에는 불완전한 텍스트가 그 나름의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전시로 옮겼었던 작업입니다. 요때는 그 제가 원래 짜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웃기긴 하지만 저는 실무에서 엔지니어로 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을 짜서 작품을 전시를 해놓으면 5년 동안 안 꺼지고 막 그래요. 제 작업은. 근데 이 작업은 하루에 5번씩 꺼지고 그랬어요. 이게 왜 꺼졌냐 하면 이게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전시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 패드를 하나 설치해 놓고요. 그때 이제 패드를 마지막엔 수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 텍스트를 리얼타임으로 지가 막 생성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책의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제목에서 끄집어낸 그 단어들이나 아니면 마지막 인덱스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수집해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리얼타임으로 막 바로 파이썬으로 보내요. 파이썬에서 읽은 것들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넘기고 저는 이 C++에서 MySQL 액세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리얼타임으로 받아오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엄청 복잡한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막 연결해가지고 서버 한 대 놓고 막 구동 PC 따로 놓고 막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생성하고 그러니까 유니코드 텍스트가 깨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질 때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죽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걸 이제 수집해가지고 제가 XML로 만들어놔서 그 XML을 불러와서 켜지게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게 해놨는데도 그 XML에 뭐 제가 못 찾은 그 인코딩이 잘못된 텍스트가 있나 봐요. 그 자꾸 죽더라고요. 어떨 땐 안 죽고 어떨 땐 죽어요. 디버그 모드로 해놓으면 안 죽고 릴리즈 모드로 해놓으면 죽어요. 페이싱 어나니머스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야 이렇게 불완전해 이런 얘기만 잠깐 계속 하다가 스타일겐 그 전이 학습 나오고 나서 기존 학습 데이터에 내가 따로 데이터셋을 강제로 주입시키면 학습의 형태가 좀 바뀌어서 다른 형태의 작업, 그러니까 뭐랄까 창작의 주체가 기계에서 인간 쪽으로 작가 쪽으로 조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작업이에요. 페이싱 어나니머스는 얼굴을 학습한 데이터나 혹은 새 대가리를 학습한 데이터에 서체를 다시 재학습을 시킨 아이예요. 그러니까 페이싱 타입페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와 페이스가 만나는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페이싱 어나니머스라고 제목을 정했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새나 아니면 사람 얼굴에 그 표면 텍스처 같은 것들은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서체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베티카를 학습을 이런 식으로 시키기도 하고 스포카산스 같은 서체나 뭐 여러 가지 서체를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보시면 서체를 그냥 랜덤하게 키워주거나 뭐 색깔을 랜덤하게 넣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팔레트 같은 거나 아니면 크기 같은 건 학습을 여러 번 시켜보고 나서 제일 제 의도에 맞는 혹은 서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텍스처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고르느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다가 그 학습 데이터를 찾아낸 좋은 데이터 결을 찾아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억지스러운 협업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돈 주면 다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물은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과 학습은 해야겠고 저는 글을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영어로 된 글은 정말 너무너무 읽기 힘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많이들 너무 힘들어하지만 저는 특히 너무 힘들어서 요새 텍스트가 생각보다 빨리 죽고 있구나 이런 그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글을 다루고 있는 그 글을 이렇게 포집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담고 있는 덩어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존재와 그 동적인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빙이라는 단어와 얼음을 세 가지를 써서 어떻게 그 텍스트 혹은 책이 분해되고 그리고 다시 그 분해된 책에서 무엇인가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얼어붙어서 유물화되는지 세 가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은 그냥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넘어갈게요. 근데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음악은 억지스럽게 인공지능과 협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에 제가 썼던 텍스트들 몇 개 프롬프트 주고 그리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그 음악을 아이바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음악의 그 악기 같은 것들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작업이에요. 대체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지 뭐.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둥의 도시는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협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올해 진짜 이거 진짜 내가 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기둥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기둥과 어떤 형태가 움직이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컨트롤 랩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기둥을 만들어 놓고 영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의 형태, 그러니까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낸
변화를 주어진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꽤나 협업이죠. UI도 도시를 미리 3D로 다 만들어서 영상을 렌더링을 해놓고 그 렌더링된 영상을 컨트롤렛한테 준 다음에 이 아이한테 야, 너 미래의 뉴욕을 그려줘. 이랬더니 과거의 뉴욕을 그리죠. 당연히 그렇겠죠.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 뉴욕이니까. 예, 근데 이제 미래를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놓더라고요. 그게 흥미로워서 그것도 일종의 협업의 형태로 작업을 했었던, 결과물을 냈었던 거고요. UI는 학교 근처에, 제 작업실이 지금 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건축 폐기물을 줍고 다녔어요, 최근에. 그래서 건축 폐기물들을 진짜 이만한 짱돌을 계속 이렇게 줍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케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수집을 했는데, 이렇게 짱돌을 들고 다니면서 그 짱돌을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한 애를 컨트롤레터한테 주고, 너 도시를 좀 그려줘. 이건 서울을 그리게 한 결과인데, 서울은 데이터셋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뭐 뉴욕 같은 걸 그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겠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역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1시간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영상은 요건 1분짜리도 짧게 만들었었던 버전이고, 요 아이는 한 5분 정도 되는 실제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들고 다녔던 짱돌이고요. 진짜 건축하는데 주변에서 다 주워온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킵을 해도 될까요? 네, 그죠? 돌멩이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도시를 그리기 시작하죠, 좀 있으면. 아까 기둥이의 도시도 그렇고 UI도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상태의 스크린을 계속 보여주는 건 제 시야가 이만큼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보고 있는 시야도 이만큼 혼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분해한 거기도 해요. 네. 괴수 같은 게 막 나오죠. 건축물 만들 때, 공사할 때요, 벽에 이렇게 구멍 뚫는 거 아시죠? 이 회전하는 걸로. 에어컨 구멍 뚫기도 하고, 막, 배관 구멍 뚫잖아요. 뚫고 난 이 쓰레기들을 땅바닥에 그냥 막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주워왔습니다. 이건 사실 주워오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아시바 조이는 건데, 그냥 제가 주워왔어요. 네. 폐기물처럼 놓여있으면 주워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케아 가방에 이렇게 몰래 숨겨가지고, 주워왔어요. 뭐 이런 작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주워온 돌멩이고, 요거는 이제 개미랑 같이 주워온 건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 아스팔트 찌꺼기, 떨어져 나온 찌꺼기를 주워온 거예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끼가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요 포기는 저한테 되게 좋은 포기입니다. 사실 제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재작년 말쯤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작년서부터 뭔가를 되게 중요한 걸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냐면 돈을 포기했어요. 사실 저는 작가이기도 하고 디자이너 역할도 아주 간혹가다 하거든요. 저는 디자인 일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디자이너 역할도 약간 간혹가다 하고요. 엔지니어 역할은 생각보다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주는데, 이게 돈이 좀 돼요, 사실. 여기가 진짜 돈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 돈을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미디어 작업을 하면서 적당한 유명세를 얻고, 그리고 동시에 개발 능력이 있고, 그러면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손을 이렇게 마술을 막 이렇게 뻗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업 같은 것도 하고 회사도 한번 차려보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너무 소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작업을 못하고
기업과 커미션할 기회가 있으면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소모적이어서 제가 스스로 뭔가 번아웃도 잘 되지만, 남용이란 단어를 오늘 벌써 한 5번은 쓴 것 같은데 남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결과물도 있었어요. 이런 직접 같은 결과물은 제가 크게 참견을 안 받고 한 작업이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르메르디앙 그 호텔 그 전원산업이라는 되게 큰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23개의 무슨 역사적인 고리 같은 것들을 6개로 추려가지고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추상적인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요런 23개의 프레임 안에다가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투사한다고 하기에는 LED 같은 걸 설치해서 했었던 작업인데, 하여튼 재밌게 했었던 작업입니다. 요런 뭐 나쁘지 않은 결과물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런 기업과 하는 작업들은 모양새만 괜찮고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작업도 별로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제 손을 타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뭐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경험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소프트웨어 그 전송전에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 작업의 이름을 걸고 나가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 작업과 너무 비슷한 거야. 이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계속. 예. 제가 뭐 작가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사이에서는 사실 꽤나 중요한 게 태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디자이너의 이름을 걸고 전시를 하면 비평을 받을 가능성을 다 배제하겠다는 되게 아주 높고 좋은 벽을 세워놓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작가로 전시를 할 때는 본인이 작가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은 것 같고, 디자이너로 일을 하거나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최소한 5년 동안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무감 같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태도 중에 작가를 향하고 있는 태도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과거 자료들을 조금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조금씩 확장되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아까 제가 에폭시로 만들었었던 그런 작업들도 다 비슷한 그 맥락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실패도 있고 약간의 성공도 있지만 뭐 저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최소한 저한테 큰 변화가 있었던 거니까. 재료적인 확장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당연히 그래포매트 같은 거예요. 63년, 64년에 그 컴퓨테이셔널 드로잉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했었던 사람들이 다 다뤘었던 기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텐덴시 시리즈 전시 중에 4번째 전시가 컴퓨터 무슨 리서치? 뭐 그런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리서치인가 뭐 약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텐덴시 4 전시에서 이런 프리더 나케나 아니면 뭐 폴 브라운은 그때 참여한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게 사실 고지혈증 약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컴퓨테이셔널 드로잉을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텐덴시즈는 그리고 또 동시에 한 21년인가 22년인가 베라몰라르 같은 경우에는 그 베니스 비엔날레 자기 관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97세인가? 되게 나이 많을 때 만들었어요.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드로잉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재료들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제가 다루고 있는 알고리즘들과 결합해서 다시 한번 복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사실 존마에다가 했었던 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이 휘발성이 강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지능들이나 아니면 지능의 발현들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계에게 영구적인 대상을 그리게 하는 작업들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진짜 영구적인 대상 이렇게만 썼는데 제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돌멩이를 한번 우연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그려야지 이러고 이제 돌멩이랑 키워드를 같이 포함시켜서 계속 돌멩이를 그리게 했고 그 돌멩이 그린 거를 제가 드로잉을 다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로 다시 태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로잉 한 건 다 배제시켜 버리고 이 돌멩이는 어쩌면 제가 드로잉을 하기 전에 컴퓨테이션 드로잉을 하기 전에 필요했었던 가장 그 뭐랄까 가장 버려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싶어서 이것들은 다 배제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라인만 남기는 식으로 작업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작업은 한지를 한 3겹이나 4겹 정도 이렇게 계속 쌓아가지고 접착을 해서 붙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레이저를 초당 한 0.2mm 정도 속도로 굉장히 천천히 태웠거든요. 아주 낮은 출력으로. 굉장히 낮은 출력으로 천천히 태우면 저렇게 돼요. 이따가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만지면 안 되는구나. 만지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한 뭐 깊게는 한 5mm 정도, 짧게는 한 뭐 2, 3mm 정도의 이렇게 깊이로 탄 굴곡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불타진 않고요. 불타진 않고 깊이만 생기는 되게 이상한 표현의 변화 같은 게 보여서 이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레이저 태우는 작업은 지금은 조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뭐 재료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아마 8월 말쯤에 나비에서 전시를 할 때는 여기서 전시를 또 하게 되는데요. 나비에서 전시를 할 때는 다른 재료를 하나 구경하실 수 있을 테니까 31일 날 여기 오셨다가 파라다이스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 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한테는 아마 그 굴곡들, 그러니까 변화들 중에 아마 2022년, 23년에 있었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고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를 또 겪을지 어떻게 결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덕분에 재미있는 발표 그리고 또 한 번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